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 문제는 이제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환경 문제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한 새로운 환경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거가 아주 멀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새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온 걸로 봐서는, 새로운 환경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대두가 될 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금 2020년에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고, 또 지금까지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는 환경 속에서 또 인류가 발전해 왔고, 또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공생해서 발전해 온 거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영감으로부터 생긴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공학 기술의 발전, 뭐 기타 공학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암울한 미래의 환경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의 전공은 환경공학이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앞으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처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최대로 모든 국민이 좀 환경을 생각하고 또 환경을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실천도 하면서, 더불어서 과학과 기술의 같이 공존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미래의 환경 문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청계산에 이제 산행을 하면서 매미 나방의 유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이 됐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이고, 그래서 그게 매미 나방이었는지도 몰라서 갔다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매미 나방이었고, 그 이유가 작년과 올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춥지 않았기 때문에 매미 나방의 알이 추위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행으로 번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산에 매미 나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기후변화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한테 경각심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춥지 않으면 결국 그 다음에 봄과 그 여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래서 올 겨울은 반드시 추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한 건 뭐냐면요, 많은 그 매미나방을 방제를 하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뭐 청계산이라든지 이런 가천의 그런 주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됐구나. 결국은 이 산에 있는 이 매미나방의 뭐 유충이라든지 매미나방을 방제하고, 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제 설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환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수준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분야에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뭐냐면은, 이제 X축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놓고 Y축을 환경오염으로 보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같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경제가 발전하면은 대기오염 문제, 수조오염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또 어느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환경 문제가 감소해요.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또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에 대한 어떤 욕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역유자 형태의 이런
그래프 패턴을 보이는 거, 그걸 저희가 환경 후즈네스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 환경 후즈네스 곡선을 제가 직접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청계산이라든지 또는 관악산의 그런 그 방제 설비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극단은 굉장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거니까 뭐 우리가 계속 개발해도 된다는 또 극단적인 환경 개발론자도 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보호와 환경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경제 개발을 말하죠. 그것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환경도 개선되고 망가진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와 환경 문제는 절대적으로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적이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3세계들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보면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대부분 보면은 좀 국가적으로 경제 수준이 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예. 자연환경은 그렇긴 하지만요. 개발도상국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이게 제가 절대로 어느 특정한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면은 개발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난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염물질이 그냥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거를 미처 방지 시설이 같이 가면서 이제 개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같이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환경 운동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들, 학생들이 환경 운동이 뭐야, 아니면 환경이 뭐야 하면은 제 첫 번째가 이제 청소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냥 무조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좀 억제하면서 아껴야 된다라든지 약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극단적인 그런 환경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많이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인간의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막 억제하면서까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그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물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샤워를 뭐 몇 분 이내에 짧게 하라.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충분히 너가 그냥 만족할 수준으로 샤워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물을 뭐 낭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종이 사용량도 뭐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소소한 환경 운동으로서는 뭐 물을 절약한다든지, 뭐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뭐 그러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는 구입하되 너무 가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소소한 환경 운동법이 되지 않을까. 본인의 욕구를 막 최대로 억제하면서 참고 견디라,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라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너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은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필요 없는 거를 뭐 사용한다든지 필요 없는 거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운동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중감,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이 존중하면 타인의 생명이 존중한 걸 알고, 또 우리의 생명이 존중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생명의 존중감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듯이 타인도 중요하고 또 타인이 중요하듯이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에서 오는 생명과 자연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자연 환경 그리고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되어 있고 꼭 자연 환경만 환경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뭐 대기, 물, 폐기물 뭐 이런 모든 문제도 환경 중에 하나다.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환경 문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시차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떨어뜨리니까 이 소리가 지금은 들리는데 환경 문제는 지금 안 들리더라도 나중에 우리 세대가 아닌 그 후대 세대에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환경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점점 이렇게 증폭되어 가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 증폭이 되면서 지역적인 문제가 또 국제적인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의 특성을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잘 응용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교육에 있어서 요즘 뭐 모든 게 다 ICT 기반 또 인공지능 AI 기반인데요. 환경 교육은 ICT와 AI 기반으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생활과학 교실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환경 문제를 뭐 꽃을 꺾지 말자 이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자. 근데 공기청정기가 주변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은 자동적으로 턴온되고 켜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미세먼지가 없으면 꺼지고, 그래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근데 그렇게 제어하는 거,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고 그리고 제어하는 게 전부 다 ICT 기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같이 집어넣어서 학생들한테 환경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ICT 기반, AI 기반으로 해서 환경 주제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환경 교육은 굉장히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STEAM이라고 해서 STEAM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는 사이언스의 약자고요. T는 테크놀로지의 약자, 그 다음에 E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A는 아트고요. 그 다음에 M은 매스매티스,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대부분 정확한 실체는 결국 스팀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사이언스와 기술과 공학과 또 약간 예술적인 거, 수학적인 면, 요거를 잘 녹여서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환경 주제가 그걸 잘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교육도 교육 방법론을 좀 뭐 ICT라든지 또는 스팀 융합 교육 쪽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학생들이 좀 더 다가오기가 쉽고 또 일반인들한테 환경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 미래환경협회에서 저희가 현재 하나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법을 알리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조부모가 어린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부모가 머리맡에서 그 손주를 교육하는 걸 저희가 격대교육이라고 그래요. 한 세대를 건너져서 격대교육 방법으로 이 환경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좀 교육을 해서 그 격대교육 측면에서 어린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이나 실천법을 좀 저희가 알리는 그런 거를 저희 협회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아버님들이 굉장히 환경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어떤 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금 조금 전에 질문에서 제가 답변해 드렸듯이 환경 교육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재미있는 거,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린이한테 좀 가리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실제 실행하고 있는 건 뭐 어떤 거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료를 2세트를 줘요. 그래서 한 세트는 저희 교육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직접 이제 그 환경 교육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새로운 재료 한 세트는 집에 가서 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똑같은 저희한테 받았던 교육을 이번에는 당신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된 입장에서 교육자가 된 입장에서 손주들한테 그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인한테는 그냥 좀 멀리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뭐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어린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개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러한 사소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시작했고,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평소에 다른 데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러한 동일한 방법을 저희가 주부를 대상으로도 해봤거든요. 주부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부모님하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중학생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교육 방법을 전달해 드리고 그걸 그대로 집에 가셔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다라고 했더니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요즘은 이제 또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외국이거나 아버지 외국인 경우는 외국인인 어머니 아버지가 좀 가족 사회에서 좀 소외되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문화 가정의 대상으로도 외국인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환경 문제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떠나서 어떤 가족 간의 소통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화합 문제 이런 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전문가들, 특히 이제 환경 교육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양성된 전문가들이 갈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환경공학이나 환경과학 쪽의 전문가 저희 교수님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학교에 보건교사분이 한 분 계시고 뭐 요즘 들어서는 또 진로상담, 진로교사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1학교 1환경교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는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제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 하면은 융합적인 인재상, 그다음에 나 뭐 타인을 배려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잘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뭐 이공계, 또는 뭐 또 반대로 이공학적 기술을 가진 뭐 인문학자, 이렇게 굉장히 융합적인 인재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환경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환경교사가 계시면 환경교사 나름대로의 그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다른 타과목 선생님들하고 융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선생님하고는 할 수 있는지, 또는 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 또는 수학 선생님하고 다 연계해서 환경교사가 하나의 중심이 돼갖고 또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 같은 것도 발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의견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일 환경 전문가를 좀 배치를 해서 그 기업 내에서의 어떤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따져보면은 전부 다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가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바지 하나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 사용량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개념이 바로 가상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가상수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 청바지의 제조 공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갖다 좀 컨설팅하고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좀 배치가 된다면 조금 더 국제적으로 이런 뭐 환경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에서 그 환경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환경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시차가 있고 또 굉장히 이게 증폭이 되고 또 지역적인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또 확대가 된다는 그런 환경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도 바로 그런 것들을 시민과 청소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교육 주제로는 글로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실천 강령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제정을 해서 뭐 선서식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국가 간의 환경 분쟁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분쟁 문제의 사례들은 어떤 거 있고, 또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각각의 국가들이 환경 문제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뭐 국제 환경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환경 문제를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 기구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3세계 개도국의 환경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가난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정 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좀 개발함으로써 저희 협회가는 지금 현재 교육의 목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좀 보편적인 교육. 일반 시민이라든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하나는 어린 세대, 그러니까 후속 세대들이 이런 환경 전문가로 올 수 있도록, 특히 글로벌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격려해주고 또 진로를 보여주고 하는 쪽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